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4월 4일 이렇게 비 내리는 저녁인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벚꽃이 활짝 피었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 떨어질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늘 우리가 해왔던 이 작은 땅의 야수들 이 책을 또 오늘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장, 11장 이렇게 두 개의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9장에서 3.1 운동이 있었고요. 8장에서는 단이가 어떻게 성수와 또 이명보를 만나게 되는 건지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수는 일찌감치 단이가 기생으로 나오기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었으나 김성수는 아무 말 없이 일본으로 그렇게 유학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이명보는 경성의 기생들로부터 독립자금을 모으는 일 때문에 단이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나 단이도 그렇고 이명보도 그렇고 그 같은 일뿐만 아니고 인간적으로 매우 끌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명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묘한 삼각관계에 가게 됩니다. 영감이 김성수와 다시 만나서 걸으는 밤에 이명보가 찾아가게 됐는데 거기에 의외로 김성수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보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질투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묘한 어떤 긴장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던 중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3.1 운동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1 운동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정호가 이제 전면으로 나오죠. 남정호는 어떻게 서울에서 거지로서 시작해서 이제 그나마도 종로에서 그렇게 사람들께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나마도 일구어 가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러는 내용들인데 아무튼 오늘 저녁 내용을 보게 되면서 3.1 운동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또 실패로 돌아간 그 3.1 운동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생명도 태어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각자 개인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적용해 나간다 할까요? 헤쳐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앞부분은 3.1 운동의 크다는 역사적인 큰 면에서 봤다면 이제 개인으로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개인으로 주목해서 보는 쪽이 남정호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3.1 운동을 그 민초들이 또 이겨내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10장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10장 가장 어두운 파랑 1919년 시위 이후 아이들을 안전하게 움막에 데려다 주고 나서 종호는 혼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자꾸만 오키의 집이 있는 쪽으로 자연스레 발길이 향하는 걸 보아하니 오키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모양이었다. 그건 마치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고 오키가 지금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그 줄을 힘껏 당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막상 오키의 집에 도착해보니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오키의 시중을 드는 하인들이나 더 나쁘게는 그의 가족과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정호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대문이 빼꼼 열리더니 소스라치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 너구나. 오키가 빗장을 풀면서 말했다. 얼른 들어와.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종호가 안쪽으로 살짝 몸을 들이자 오키는 다시 문을 잠갔다. 오키의 얼굴은 온통 붉게 상기된 채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다니 이모랑 우리 하인인 혜순 언니가 오늘 만세 시위에 나갔거든. 두 사람은 도통 돌아오질 않는데 월양 언니가 너무 아파. 오키가 말을 이었다. 언니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호는 출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 제 어머니가 막내 여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정호는 그 말을 속에 묻고 이렇게 물었다. 너 말고 여기 또 누가 있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연화가 월양 언니 곁에 있어. 그렇지만 나보다도 더 겁에 질려 있는걸? 오키는 눈물을 훔쳤다.
어떡하지? 어디서 산파를 불러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바깥 거리는 아직도 위험하다는데. 알았어. 내가 도와줄 사람을 데려올게. 넌 여기 있어. 정원은 조산사가 어머니를 보러 왔을 때 들었던 말 중 무어라도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며 어깨너머로 고개를 돌리고 외쳤다. 월양이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계속 물을 마시게 해. 깊은 밤이 막 새벽으로 바뀌기 직전 모든 게 정지된 듯 고요한 시간이었다. 하늘은 가장 어두운 파랑으로 덧칠되어 있었다. 이제 정확히 1시간쯤 지나면 아침 새들이 울기 시작할 것이다. 정호는 주변 일대를 날듯이 주파했다. 그는 그 지역의 가게와 건물을 전부 꿰고 있었고 그 중에는 임산부 손님들이 밤낮 없이 드나드는 대추나무 집도 있었다. 그곳에 가서 정호는 잠들어 있던 노년의 조산사를 깨웠다. 경성에서 만난 모든 이들 가운데 그의 남루한 행색을 처음 보고도 전혀 꺼림낌 없이 대해준 사람은 오직 그 할머니뿐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동네의 아기들은 예외 없이 모두 그 할머니의 주름진 손으로 받아져 태어났다. 흙으로 지은 은막집 땅바닥에서든 휘황찬란한 저택의 비단 침소에서든 마찬가지였다. 오키의 집에 도착한 조산사는 월양을 한번 살펴보더니 아이들에게 커다란 전지가위 하나와 실뭉치 약간, 깨끗한 수건 여러 장, 더운 물과 찬물을 가져오라 일렀다.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었고 별다른 진척 없이 한두 시간이 흘러갔다. 오키와 연하는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허둥지둥했지만 조산사는 한숨 돌려야겠다며 밖으로 나와서는 정호와 나란히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다. 정원은 조산사가 왜 이처럼 태연해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날이 밝기 직전 할머니가 다시 방 안으로 사라지고 정원은 혼자 남아 조금씩 흐릿한 회색으로 옅어지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1시간쯤 졸았을까?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지났을지도 모르겠다. 밖으로 나온 오키가 미소를 지으며 건넨 말에 정호는 흠칫 놀라 깨었다. 여자애야, 월양 누나랑 아기 상태는 어때? 넌 괜찮아? 정호가 물었다. 둘 다 자고 있어. 산파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받아본 신생아 중에서 우리 아기가 제일 이쁘대. 왕가의 공주님 처소에도 불려가 아기 씨를 뵌 적이 있으시다는 분이 말이야. 오키는 따라오라고 손짓하고는 정호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너 원하는 거 다 가져가. 나 음식 얻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정호가 당황하고 실망하여 말했다. 그냥 너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알아, 정호야. 진짜 고마워. 오키가 팔을 뻗어 정호의 손을 잡았다. 오키의 손가락 끝이 닿는 순간 정호는 팔 전체에 별똥별이 튀는 느낌이었다. 소녀는 이렇게 오키와 손을 잡은 채로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하지만 이내 오키는 그의 손을 놓아주고 커다란 보자기에 이런저런 음식을 싸기 시작했다. 계속 여기 있으라고 할 수 없어서 미안해. 이제 난 월양 언니 곁에 가봐야 돼. 오키가 다시 정호의 손을 잡고 안뜰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향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내가 제때 오지 않았다면 월양 언니는 죽었을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나타난 게 참 이상하고 신기하다. 마침 나도 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내가 어떻게 우릴 도와줄 수 있을지는 전혀 몰랐지만 그냥 내가 머릿속에 떠올랐었어. 정호는 오키에게 말하고 싶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내가 있다고. 마치 집이라도 되는 양. 넌 아예 그곳에 눌러앉아 살 수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수줍음의 물결이 그를 뒤덮어 정호는 가만히 입을 다물었다. 아침 햇살이 오키의 속눈썹 끝에서 반짝였다. 간반에 빗어 따둔 머리에서 아무렇게나 빠져나온 잔머리들이 오키의 얼굴 주위를 구름처럼 곱슬곱슬하게 덮었다. 오키는 지금까지 살아온 11해의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밝은 빛에 둘러싸여 있었고 정호는 다가올 그 미래 속 오키의 모습까지도 미리 넘겨다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단이 이모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럼 이모가 너한테 보답하려 하시겠지. 어쩌면
이 집에 남는 방 한 칸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하실지도 몰라. 그러면 넌 추운 바깥에서 앉아도 되잖아. 여기는 먹을 것도 엄청 많고 어쩌면 너도 학교에 가게 될지 몰라. 종호야, 너무 기쁘다. 오키는 밝게 웃으며 대문 사이로 빠져나가는 소년을 배웅했다. 유치장에서 맞은 세 번째 아침, 다니는 자신의 하체가 역겨운 냄새가 나는 액체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느끼면서 깨어났고 잠을 자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보고 말았다는 걸 깨달았다. 행진에서 체포당한 이후 함께 잡혀온 다른 사람들이 바닥에 그냥 오줌을 싸는 동안에도 다니는 내내 요의를 참고 있었다. 여자 유치장에는 요강이 없었다. 어차피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없었기에 처음에는 그럭저럭 참을 만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체내의 독소가 방광에 압박을 가하고 몸 전체에 퍼지면서 자신의 피부를 점점 누렇게 물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토록 지적이고 용기 있는 단이었건만 전날 밤 잠들기 전 그가 머릿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라곤 오직 하나, 온전히 홀로 남겨진 채 폭포수처럼 오줌을 싸고 싶다는 욕구뿐이었다. 의식이 온전히 돌아옴에 따라 비몽사몽간에 느꼈던 순수하고 멍청한 육체적 안도감은 점차 수치심으로 바뀌었다.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다니는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유치장 안의 다른 수감자들도 다니가 저지른 실수 혹은 그의 흐느낌을 알아채고 힐끗 돌아봤지만 위로 같은 건 돌아오지 않았다. 예상보다 길어진 혹독한 옥살이로 정신까지 피폐해져 가는 과정에서 한때 빠르고 영웅적인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나누었던 결속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복도 끝에 있는 철문이 덜컹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양동이를 든 남자 군인 하나가 다가왔다. 다니는 그가 감옥 안으로 물을 뿌릴 것에 대비해 몸을 웅크렸다. 지난 이틀 내내 그 남자가 유치장에서 풍기는 역겨운 냄새를 씻어내라 해온 짓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군인은 양동이를 내려놓고 이렇게 소리쳤다. 코코니 기무에다니 이루? 다니는 약해진 다리를 휘청거리며 일어섰다. 와타시가 기무에다니 데스. 군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두툼한 손가락으로 자기 콧구멍을 막았다. 다니가 움직일 때마다 그의 몸에서 나는 악취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남자가 다른 손으로 다니에게 가까이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다. 왁스를 발라 바이올린에 난 F 모양의 구멍처럼 둥글게 구부려 한껏 모양을 낸 듬성듬성한 그의 콧수염이 가볍게 흔들렸다. 나와! 남자가 문을 열면서 말했다. 다른 설명은 전혀 없었으나 다니는 누가 자신을 구해 주었는지 알았다. 그는 감시병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유치장 밖으로 나왔다. 군인이 다시 유치장의 문을 잠그는 동안 다니는 그 안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앞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풀려나 집에 돌아온 다니가 처음 한두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몸을 씻고 물을 마시는 것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다니는 깨끗한 이부자리의 온기를 느끼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만큼 깊이 잠들었다. 다시는 이 방 밖으로 나가거나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고치처럼 똘똘 말린 이불 속에 완전히 숨어서 자신의 몸과 기운과 정신을 한 줄기라도 빠져나갈세라 철저히 지켜낼 수 있기만을 바랐다. 월양이 낳았다는 아기를 데려와 보라고 이르기까지도 며칠이나 걸렸고 겨우 아기의 얼굴을 보고서도 안아주는 둥 마는 둥 했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처럼 큰일을 훌륭히 잘 치러냈다는 칭찬도 거의 하지 않았다. 오키가 조산사를 불러다 줬다는 제 친구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다니는 무심하게 어깨만 들먹이고 말았다. 그 애가 와주지 않았으면 월양 언니는 큰일을 겪을 뻔했어요. 오키는 조그만 목소리로 끈질기게 말했다. 하마터면 언니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하렴. 다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래서 월양이가 죽기라도 했니? 아니잖아. 정말 수많은 사람이 진짜로 죽었고 나도 거의 죽다 살아왔어. 이만 다들 가봐라. 좀 쉬어야겠다. 몸을 회복하고 기운을 차리는 동안 다니는 오직 치안 판사를 기다리는 데에만 몰두했다. 일주일 뒤 마침내 노인이 다니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아름다운 의상으로 단장하고 있었다. 흑옥 구슬을 줄줄이 끼워 장식한 파리에서 수입한 최신 드레스였다. 흰 목덜미에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쩍거렸고 가슴께에는 미생 목련 한 송이가 우아하게 꽂혀 있었다. 검은 벨벳을 휘감은 다니의 피부는 대리석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났으며 붉게 칠한 입술은 스웨이드 가죽처럼 연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안색이 창백하구나. 다니를 보자마자 판사는 일본어로 말했다. 다니는 최대한의 공손한 미소와 함께 팔을 뻗어서는 검버섯으로 얼룩덜룩한 판사의 손을 부여잡았다. 그는 판사의 손을 제 입술로 가져와 입을 맞춘 뒤 훤히 드러낸 어깨와 목덜미에 붙여 지그시 눌렀다. 요즘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다니가 대답했다. 그래도 나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겠죠. 판사는 그저 다니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다니는 어색한 침묵을 메우느라 남자의 잔에 사케를 따랐다. 오칠이 된 술상 옆에는 갓 피어난 목련 한 다발이 꽂혀 있었다. 막 꺾어온 목련 다발에서 한 송이를 골라내 드레스 앞섭에 장식하고 나머지는 전부 저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골동품 꽃병에 모아둔 터였다. 후원자의 미적 취향에 대해 잘 알고 그의 마음이 흡족하기를 신경 써서 꾸민 모습이었으니 흐릿한 눈을 한 바퀴 굴려 단번에 모든 것을 파악한 판사는 조용하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다. 은은하면서도 농염한 목련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꽃송이의 아름다움과 향기보다 판사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한 것은 저 바깥에 선 목련나무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처음으로 개화한 꽃들을 모두 빼앗긴 채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니는 이 노인의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판사가 다니에게서 느끼는 최상의 매력은 항상 그 점에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나 관념적인 태도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다니만의 탁월한 능력에 그 노인은 가장 매혹되었다. 그야말로 고도로 발달한 우아한 정신이었다. 저기 아직도 옥사에 갇혀 있는 제 지인이 둘 있어요. 그들도 저처럼 억울하게 엮인 이들이에요. 다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은 제 하인인 혜순인데요. 수년 동안 충실하게 제 시중을 들어온 아이예요. 시내에 볼일을 보러 가던 저와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만 군중 속에 휘말리고 말았지 뭐예요. 저랑은 떨어져서 다른 평민들과 함께 갇힌 바람에 그 가엾은 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도 알 길이 없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자 무식이에요. 그러니 어떤 죄도 지을 수가 없어요. 다니는 설명했다. 다른 사람은 제 사촌이고요. 그분의 사정이 어떠한지 대체 왜 체포되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분 역시 결백하다는 건 확실해요. 정치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거든요. 집안 배경을 보자면 아주 최고의 명문가랍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은 지방의 부유한 대지주에 증조부 되시는 분은 예전에 호조 판서를 지내시며 종로에 자리한 99칸짜리 저택에서 지내셨어요. 그분 자신도 동경에서 유학하며 대학 공부를 하셨고요. 이름은 이명보라 합니다. 이명보가 자네 사촌이라고? 술잔을 내려다보며 판사가 물었다. 네, 자네한테 이시성을 가진 사촌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어머니 쪽 사촌이겠군. 아마도 다니는 대답하기 전에 살짝 얼굴을 붉혔다. 네, 외사촌이세요.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명보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명월관에서 체포된 33명의 주동자 중 한 사람이야. 아무리 나라도 그런 사람을 즉시 석방할 수는 없네. 하지만 그자에게 선고된 형량을 조금 줄이도록 해볼 수는 있겠지. 또 감옥에서 그나마 편안하게 지내게끔 처리할 수도 있을 거고. 자네 하인의 경우엔 어려움 없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다니는 맨살이 드러난 팔로 판사를 끌어안으며 제 부드러운 몸을 남자의 늙고 깡마른 가슴에 한껏 밀착시켰다. 감사해요. 나리의 너그러우신 처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니가 속삭였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지, 다니. 판사가 말했다.
자네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처음 그 목걸이를 본 순간 이 물건에 딱 어울리는 여자는 바로 자네뿐이라는 걸 알았거든. 값진 물건이 정확하게 그 주인을 찾아가는 걸 볼 때만큼 만족스러운 경우가 없지. 그래서 자네에게 그걸 사다 준 걸세. 마찬가지로 자네를 처음 본 그 순간에 나는 자네가 바로 내 것이라는 걸 알았어. 나는 자네가 오직 나만을 위해 그 목걸이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네. 그러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 목걸이를 걸지 말게. 사촌 앞에서도 말이야. 물론이죠. 나리를 불쾌하게 만들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노인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척 더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니가 말했다. 그는 두 손으로 남자의 주름진 손을 고이 감싸쥐고 경건하기 그지없는 태도로 자신의 입술 쪽으로 가져갔다. 자, 10장은 가장 어두운 파랑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저는 이 가장 어두운 파랑이라는 뜻이 뭘까?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만은 제목이 darkest, 그냥 가장 어둡다는 거지요. darkest shade of blue라고 했습니다. darkest shade라는 거는 블루의, 그러니까 파란색의 어두운 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번역을 가장 어두운 파랑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튼 1919년 왜 다크스트라는 그 어두움이란 가장 어두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 3.1 만세 운동은 예고된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폭력으로 나섰으니까요. 당연히 무력 앞에서는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실패한 3.1 운동, 그것을 가장 어두운 면으로 그렇게 봅니다. 연구하면은 일제의 총칼에 체포된 이들의 신음이 나오고요. 그렇다면은 이같이 일제 총칼에 신음하고 있는 이 역사의 어둠 속은 그냥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민중들이 이 새로운 새벽을 탄생하는 어떤 그런 역설적인 시간대를 갖고 옵니다. 다시 말씀드려 밤이 깊었단 말이에요. 다크스트, 가장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밝을 날만 남아오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밝은 날만 남았는 그런 거에서 첫 번째에 정호가 오키에게 자꾸만 발걸음이 당기는 걸 느끼고 오키 집을 가서 용기를 내서 찾아갑니다. 오키 집을요. 그럴 때 오키가 굉장히 반기면서 놀라워합니다. 어떻게든지 연락을 해봐시면 좋을 텐데 월향 언니가 아기를 낳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다니나 또 그다음에 해순 이런 사람들은 3.1 운동에 나가고 난 뒤에 돌아오지 않는다. 아마 갇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히 정호는 산파가 있는 집, 서울 바닥을 그렇게 늘 떠도는 아이였으니까 산파가 있는 집을 알고 산파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산파를 데리고 오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산파를 데리고 오는 그 때에 정호가 느끼는 건데요. 산파가 아주 그 정호를 편견 없이 거지 비슷하게 된 아이를 그렇게 데리러 왔는데도 아주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는 모습에 상당히 놀랍니다. 예를 들어서 산파는 흙으로 지은 움막집이든 휘황찬란한 저택의 비단 침소든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아이를 받아냈던 그 산파였는데 그 밤늦게 찾아간 정우의 얘기를 듣고 곧바로 이제 이 월향이 아기 낳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월향은 아이를 어려움 없이 잘 낳았고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해숙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해순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거기에서 집안일을 하는 일종의 종처럼 그렇게 집안일을 하는 단위의 종이죠. 그렇게 했던 해순이 있었는데 집이 제주도였습니다. 이 해순이 3.1 운동에 갔다가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러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감옥살이에서 죽게 되니까 그 이름을 새기려고 그래서 아이 이름을 해숙이라고 붙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해순이라는 이름은 3.1 운동의 희생자로서의 소멸되어 갔지만은 또 새로 태어난 아이는 해숙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또 삶을 이어가는
결합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비극적인 역사지만은 이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거고, 또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 연결성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결국 생명의 존중 사상이라는 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렸지만은 또 한 사람은 생명을 타고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10장에서 다니가 당하는 수치심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한 개인이 3.1 운동이라는 게 실패했을 때에 한 역사가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개인이라는 거를 딱 들여다보면서 그 개인이 어떤 고초를 당하는가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니는 유치장에서 신체적 수치심을 겪는데요. 말이 그렇지 그 감옥에서는 그 요강 하나 없는 그야말로 사람을 가다 넣어 놓기만 했지 그러지 않고 거기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서 그냥 소변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끝까지 소변을 참아보려고 하면서 견디다가 끝끝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밤에 자다가 소변을 봐버리고 그러면서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떤 면을 볼 수가 있나요? 자기의 물리적 고통뿐만 아니고 수치심이죠. 자기가 이때까지 그렇게 고급 기생이죠. 고급 기생으로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지배자들의 소나기에서 걸려져 있고 생리적 기능까지도 피지배자로서의 통제받아야 되는 모욕이죠. 그 모욕을 이 소변을 못 참고 그렇게 소변을 못 참고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소변을 마침내 자기가 꿈속에서 그렇게 봐버렸을 때에 거기에 심한 모욕감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일제하에서의 우리 민족이 겪어야 될 또 일반인들이 겪어야 될 모욕감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을 알게 됐는지 치안판사 이토가 그 다니를 끌어내 줍니다. 그래서 다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이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토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파리에서 산 드레스, 검은색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치장하고 그렇게 처음으로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이토를 맞이하게 되는 그날 저녁 일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자기가 이 같은 일제하에서 생존수단으로서의 자기 기생이라는 여성성, 그거를 자기 신체를 일종의 자기 보호의 도구라 할까요? 협상의 도구라 할까요? 그런 면으로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다이아몬드라든지 옷들이 이토가 사준 그런 거죠. 그러나 이거를 이토가 어느 날 저녁에 하면서 또 이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그 다니께 잘 어울리니까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이걸 착용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이 단위를 소유했다라는 소유의 징표로서 그렇게 얘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3.1 운동이라는 게 일제의 권력에 의해서 무참히듯이 밟히는가 이런 부분을 봤다면은 또 한편으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생이라는 신분과 자기 개인적인 그걸 이용해서 또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거를 보게 됩니다. 물론 기생 단위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기 몸종으로 있었던 그 혜순이 같이 그렇게 3.1 운동에 나갔다가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감옥에 있으니까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명보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내 사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물어봤더니 되어져 있으니까 내 사촌도 좀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명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토가. 아니 33인 중에 한 사람인데다가 명월관에서 직접 체포된 사람인데 나 아니라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정도
일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서 단지 형을 좀 작게 도록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형기를 마칠 동안에 약간의 편의를 감옥소에서 볼 수 있을 정도만 됐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아무튼 단이는 자기 자신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같이 가까운 혜순, 같은 집에서 늘 그렇게 살았죠. 혜순과 그 다음에 새롭게 만나게 됐고 잔뜩 연정이랄까요? 그런 마음으로 품었던 그런 사람이 이명보였는데 이명보에 대한 부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장이 길어서 제가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반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보가 의식을 잃을 때마다 칠흑 같은 어둠은 점점 더 완벽하게 그를 뒤덮었다. 이번에는 못이 박힌 채찍으로 매질을 당한 뒤 몸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벽의 틈새에 강제로 끼워진 채 꼬박 사흘을 보냈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다른 방으로 옮겨져 있었다. 벽 위쪽 높은 곳에는 창살이 달린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고개를 움직이지 않은 채 방안을 살피다가 한쪽 구석에 요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아챘다. 여전히 눈동자만 굴리며 명보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여기저기 붕대가 감겨 있었고 깨끗한 옷도 입혀져 있었다. 심지어 그의 몸 밑에는 얇은 깔개까지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런 배려로 생겨난 아주 약간의 안락함조차 몸 구석구석에서 폭탄처럼 터지는 극심한 고통 아래 금세 지워져 버렸다. 자신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명료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그는 다시 한번 밀려오는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가물거리는 눈을 겨우 뜰 때마다 옆에 놓인 물 한 바가지와 힘을 건 죽이 보였다. 그러면 기억 속 마지막 순간으로부터 과연 며칠이나 지났는지 혹은 지금이 몇 시쯤이나 되었는지도 개의치 않고 명보는 먼저 물부터 벌컥벌컥 마신 뒤 흰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안에 넣었다. 그런 다음에는 소변을 보고 다시 잠에 빠져들곤 했다. 시간은 겨울 안개처럼 흘러갔다. 흐릿하고 형태도 없으며 명보의 존재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승객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홀로 지나갔다. 아니면 명보만 빼고 다른 모두를 태우고 가는 배였는지도 모른다. 시간의 세계밖에 남겨진다는 것은 넌 아무 의미도 없어 라는 말을 몸에 새겨 놓은 듯한 특별한 종류의 고문이었다. 수염이 얼마나 자랐는지 새삼스레 실감하는 것만이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느 시점엔가 명보는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올 때까지 잠들지 않고 기다렸다가 혹시 종이와 연필 한 자루를 좀 구해다 줄 수 있는지 물어볼 만큼의 체력을 회복했다. 큰 기대는 없었는데 놀랍게도 간수는 바로 그 다음날 음식과 물을 넣어줄 때 그것들을 함께 갖다 주었다. 물을 좀 마시고 죽은 건드리지 않은 채 명보는 깔개 쪽으로 기어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감생활 내내 그의 머릿속을 성강처럼 스쳐가던 의식의 편린 속에서 명보의 생각은 줄곧 자신이 저지른 두 가지 실수에 머물러 있었다. 첫 번째 실수는 그가 단이를 향한 감정에 빠져드는 한편 자신의 아내가 취한 실용주의적 노선을 향해서는 그릇된 반감만을 품었다는 것이었다. 시위를 준비하는 몇 달 동안 명보는 단이를 그리워했고 그를 만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처음에는 그저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에 대한 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동경일 뿐이라며 애써 감정을 틀어막았지만 성수가 단이의 곁에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막을 수 없이 터져나온 질투를 자각하고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인 성수의 여성 편력을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경멸해온 터였기에 명보는 단이에게 끌리는 자신의 모습이 더욱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퇴색된 듯 느껴졌다.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단이를 떠올리면서 명보의 마음에 자리한 것은 오직 부끄러움 뿐이었다. 사랑이란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 정의된다.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가 결국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말하는 셈이다. 이는 인생의 마지막 기차에 오를 때
과연 누구와 손을 잡고 있고 싶은지를 고르는 문제이기도 했다. 이제 명보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 현우에게 그는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잘 지냈니? 어머니도 잘 계시고 두 사람 모두 겨우내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냈길 바란다. 이곳은 무척 춥지만 너와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 한결 기분이 나아지는구나. 너도 이제 4살이 되었으니 전보다 많이 자랐겠구나. 내가 자라는 모습을 나도 지켜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우리 세 식구가 매일 밤 함께 자던 날들을 종종 생각해 본단다. 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때 우리는 참 행복했어. 현우야,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내가 더 나이가 들면 강한 자 앞에서 용기 있고 약한 자 앞에서 관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게 내가 내게 바라는 전부야. 어머니와 내가 매우 보고 싶구나. 나는 언제 어디서나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으마. 너의 아버지가. 주어진 종이 한 장을 빼곡히 채우고 넘칠 것을 염려해 작은 글씨로 쓰기 시작했던 편지가 결국엔 지면의 3분의 1도 다 채우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전부 쏟아낼 수가 없었다. 간수는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라는 새로운 지시를 받은 게 분명했다. 그가 명보의 아버지가 계신 본가로 편지를 붙여주었고 명보의 남동생이 이를 받아 상해에 전달했다. 명보가 저지른 두 번째이자 인생 최악의 실수는 그가 비무장 저항 방식에 두었던 믿음이었다. 독립선언서에 함께 서명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명보 또한 자신의 목숨이 나라의 독립을 앞당겨 준다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 많은 사람이 헛된 죽음을 맞았다. 지도자들과 민간인들 양쪽 모두 전멸한 상태에서 상황은 무기한 정체에 빠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 역행하여 그 전보다 퇴보한 꼴이었다. 이러한 비인도적 학살 앞에서 실질적인 힘의 확보 없이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명보는 자신이 과연 살아서 구치소를 나갈 수 있을지조차 알지 못했다. 계속 덧나고 곪아가는 상처들에 더하여 결핵까지 얻은 참이었다. 하지만 만일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민족의 자유를 되찾겠노라 맹세했다. 흘린 피에는 피로, 빼앗긴 목숨에는 목숨으로 그대로 갚아줄 것이었다.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점차 안정되자 명보는 반역죄로 재판정에 넘겨져 징역 2년이라는 가벼운 구형을 받았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이따금씩 따뜻한 담요나 더 나은 음식 등의 혜택을 받았다. 심지어 한두 권의 독서도 허락되었다. 자신이 이런 특별 취급을 받는 진짜 이유도 모르는 채 명보는 이제 성수나 자신의 다른 학창시절 친구들을 떠올릴 때와 마찬가지의 감정으로 단일을 생각했다. 아주 드물게 그리고 희미하게 스며드는 수치심과 함께 말이다. 성수 역시 3월 첫날의 행진 이후 자신의 오랜 친구를 그리워하느라 많은 시간을 쏟지는 않았다. 그날 오후 그는 자기 사무실에서 출판 담당 직원과 함께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명보와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성수의 출판사를 급습 수색한 결과 이렇다 할 증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사실 형사들이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수록 성수가 일본인들과 지속적인 친분을 나누며 지냈던 정황만이 포착되었을 뿐이었다. 체포된 바로 다음 날 그의 아버지가 보석금으로 1만 원을 냈고 성수는 그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피곤하고 지쳐서 따끈한 목욕이 절실했지만 어쨌거나 몸은 멀쩡한 상태였다. 그 후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성수도 단이도 상대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침묵이 그들 관계의 완전한 끝을 의미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성수는 단이를 향한 자신의 강렬한 욕망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의식한 터였다. 오랜 바람이 결국 완수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뭔가 깔끔하고 깊은 만족을 가져다 주었다. 눈에 띄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모에 더하여 다니에게는 어떤 내적인 열정과 신비스러움이 있었고
성수는 언제나 그 매력에 유혹당할 것이었다. 심지어 미래의 언젠가는 자신이 다니를 매우 그리워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당장은 불같았던 그들의 관계가 매우 자연스럽게 종결되었다는 사실이 순수하게 기쁠 뿐이었다. 이렇게 무사히 끝나지 않았다면 여자들 특유의 질척한 감상으로 뒤엉킨 감정의 실타래를 푸느라 골치게나 썩였을 뻔했다. 게다가 사실은 별로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도 오로지 신사답게 보이기 위해 억지 사과를 해야만 하는 난처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벗어날 수 있지 않았는가. 여자들은 다들 어쩌면 그렇게 사과받는 것에 절박하고 필사적인지 그해 겨울의 모든 혼란과 불확실한 상황이 다 흘러가 버리자 성수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편 소설의 결말에 나오는 그레고르의 부모처럼 후련함을 느꼈다. 한 여자를 향했던 그의 갈망은 자신의 사업 확장과 발전을 향한 집념으로 대체되었고 그는 이처럼 새롭고 긍정적인 전환을 이뤄낸 스스로를 자축했다. 다가올 봄에는 지금의 자전거포를 더 크게 늘리고 저 먼 시골길까지 자전거 여행이나 한번 다녀와야겠다고 성수는 다짐했다. 유난히 추운 4월 어느 날 다니가 정원에 남아있던 마지막 눈을 치우고 있는데 치안 판사의 전용 운전사가 작은 나무 유골함을 담긴 해순을 집으로 데려왔다. 판사가 해순을 제때 찾지 못했던 것이었다. 오키와 연하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목 놓아 울었다. 굳건하게 곁을 지켜주던 해순 덕분에 언제나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던 월양은 고인을 기리는 의미에서 자신이 낳은 딸에게 해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남들에게 해픈 눈물을 보이는 걸 경멸하는 다니는 아이들 앞에서 비통한 감정을 감추었다. 해순의 죽음이 바로 자기 탓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니 자신의 마음을 결연하게 다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쉬인 날에 하인을 데려간 것도 난리가 터진 직후 판사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도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에 울적하게 빠져드는 대신 다니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 먼저 제주도에 있다는 해순의 가족에게 연락할 방도를 몰랐기에 언젠가 남해로 가서 제 손으로 직접 해순의 죄를 뿌리겠노라 맹세했다. 그러곤 새로운 활력이라도 되찾은 양 지방과 주변 곳곳을 헤집어 놓으며 다양한 활동에 매진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깡그리 잊고 싶은 듯 했다. 원래부터 일솜씨가 날래고 활동적인 그였지만 지금은 마치 잠시라도 속도를 늦추는 무언가 끔찍한 것에 붙들리고 말리라 믿는 사람 같았다. 그는 늘 흠잡을 데 없이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었고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날밤을 새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새로운 화장 크림들을 열심히 발랐다. 아기 해숙에게 입힐 신생아용 옷가지와 장난감을 사드리는가 하면 월향이 먹을 산후 조리용 미역국과 호박죽을 손수 끓이기도 했다.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자 다니는 봄맞이 대청소에 돌입해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닦아내고 겨울 옷들을 정리하고 이불장과 서랍장을 모두 열어 바람을 쏘였다. 이상하네. 오동나무 장롱 앞에서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다니가 말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란무늬 솜 이불이 온데간데 없어. 우리 친모가 진짜 금이 들어간 실로 모란꽃 자수를 놓느라 2단이나 들인 작품인데 말이다. 가정부를 불러 물었고 그는 사라진 이불의 행방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맹세했다. 다니는 더욱 가차없는 태도로 당장 집안에 있는 모든 장롱을 열어 그 내용물을 꺼내 보라고 명령했다. 그때 오키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가져갔어요. 정말 죄송해요. 오키가 제 발끝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모께 말씀드려야 했는데 제 친구 정호가 추운 바깥에서 지내고 있어서 전 그냥 그 애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오키는 울기 시작했다. 친구 누구? 다니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월양 언니한테 산파를 데려다 준 그 친구요. 그러면 내 친구는 길가리에서 자는 애니? 다니가 장롱을 닫고 오키 쪽으로 다가왔다. 네, 그 애는 집이 없어요. 말을 맺기도 전에 오키의 뺨에서 불꽃이 번쩍 터졌다. 다니가 그의 따귀를 세차게 내리친 것이다. 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니? 넌 내 물건을 훔친 거야. 그 이불. 은실 언니가 너를 사오면서
내 어머니한테 치렀던 몸값보다 더 비싼 거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다니는 눈을 부릅뜨고 오키를 노려봤다. 뜨거운 눈물이 아무렇게나 흘러 엉망이 된 얼굴로 오키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값어치는 남자들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 내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도 모를 거지 꼬맹이랑 어울린다는 걸 남자들이 알면 과연 너한테 돈 한 푼이라도 줄 것 같니? 다니가 기가 차닿는 듯 코웃음을 쳤다. 너, 걔가 너한테 손대도록 내버려 뒀어? 아니에요. 오키가 격분해서 대답했다. 절대로 다시는 그 애와 말 섞지 마라. 만약 내가 또 물건을 훔치거나 그 애와 얘기를 나누면 그땐 이 집에서 완전히 쫓겨날 줄 알아. 그러면 밖에서 자는 게 얼마나 추운지 너 자신이 제일 잘 알게 되겠지. 월향이 아기를 낳았던 밤 이래 정원은 혹시라도 오키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며 매일 오후 오키의 집 앞으로 왔다. 오키의 기분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개를 데려오기도 했고 가끔은 다리 밑을 따라 걷던 중 발견한 예쁜 조약돌 여러 개를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오키는 대문 밖으로 나오는 법이 없었다. 마침내 어느 날 정호는 문을 두드려 볼 용기를 냈다. 안뜰을 가로지르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지난번처럼 문틈으로 오키가 나오리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문이 열리며 나타난 어느 아름다운 여자 어른의 모습과 엄중하게 자신을 쏘아보는 그 눈빛에 종호는 깜짝 놀랐다. 내가 우리 오키 주변에 어슬렁댄다는 그 거지니? 여자가 말했다. 정호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는 문 안쪽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봉투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여자는 정호의 손 안에 봉투를 밀어 넣었다. 이건 지난번에 월양이를 도와준 품삯이다. 장성한 남자가 한 주 내내 일하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야. 최소한 한 달은 먹고 지낼 음식을 살 수 있을 거다. 이 돈을 받고 다시는 오키나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정호가 봉투를 밀어내며 간신히 말했다. 전 그냥 오키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너 조그만 게 참 대바라졌구나. 다니가 경멸스럽다는 듯 웃었다. 내까진 놈은 오키 같은 아이와 어울릴 수 없어. 그 애는 기생이 될 거다. 아마 내가 직접 훈련한 아이 중 최고가 될 인재지. 그런데 너는 가진 것 하나 없고 이름도 없는 고아일 뿐이잖니. 정호는 다니에게 제 이름 석자를 대고 싶었지만 금세 마음을 고쳐먹고 뒤돌아섰다. 벌써 등 뒤에서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키가 자신에게 작별의 인사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정호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오키와 이야기를 나누고픈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기만 하면 오키는 어떻게든 자신을 만날 방도를 찾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소녀는 매일 오키의 집 앞에 와서 담장 너머 마당으로 조약돌을 하나씩 던졌다. 한 번은 오키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매끄러운 녹색 바다 유리를 던지기도 했다. 그것이 그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신호였다. 하지만 오키는 결코 그를 만나러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정호도 오키의 집에 오는 것을 영영 그만두었다. 자, 이 부분은 이명보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거의 의식을 잃었다가 또 회복하곤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겨우 의식을 회복하는가 했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다시 깨어나서 보면은 그나마 자기 몸에는 여기저기 붕대도 감겨져 있고 깨끗한 옷도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차츰 자기를 그렇게 간수들이 뭔가를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와 쓸 수 있는 펜을 하나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다음번 배식이 들어올 때에 종이와 그 펜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 아마 5살인가 아주 어린 아들입니다. 아들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 조그마한 종이에 편지를 쓰다 보니까 할 말은 거의 별로 못하고 잠깐 안부만 전하는 정도의 얘기만 했습니다. 이제 이명보는
이 3.1 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그러지만은 반드시 그 죽어간 피에 대해서 내가 피로 갚아줄 거다라는 개인적인 맹세를 합니다. 그런 맹세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명보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로 변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이때에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수는 여전히 단위의 관계를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사업에 몰두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되고 그는 여전히 독립운동을 지지하면서도 이 같은 혁명이라든지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부르주아즈적인 지식인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인물 명보, 단위, 성수 이렇게 하면서 3.1 운동의 사건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들은 어떤 심리적 또는 사상적 변화를 겪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이 가진 상징물은 어떤 건가를 보게 됩니다. 우선 명보는 3.1 운동 주동자로 투옥 및 고문을 당하면서 굉장히 육체가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그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되지요. 이렇게 투옥되고 고문당하는 중에 그는 심리적으로는 비폭력 저항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비폭력은 안 된다. 폭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좌익계통으로 나중에 나가게 되는 일이 이때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들 또 아내에게 쓴 편지를 쓰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유치장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 수치를 경험한 이후에 나와서 더 자기가 생존을 위한 결탁을 하고 연대를 모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성성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판사 이토 판사를 이용해서 자기가 최대한 헬순이나 또는 이명보를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다. 이렇게 상징물로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성수는 아버지가 1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 보석금을 내고 석방됩니다. 성수는 뭐 직접적으로 그 독립운동을 기획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그렇게 석방금을 내고 그러나 1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고 보석으로 이제 석방되고요. 성수는 이때에 굉장한 실용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실용주의로 바뀌고 하는가 하면은 잠시 단위나 또는 이명보의 얘기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양 났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와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성수는 일본 담배를 피우면서 그렇게 있는 그 성수는 여전히 지성인 가운데서 3.1 운동을 했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가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지성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수가 이렇게 계속 묘사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정호를 보게 되면은요. 오량의 출산을 덮게 되고요. 그래서 오키에 대한 보호 본능, 그런 운명적 예감 이런 거를 갖고 오키에 대해서 그러고 있고 출산을 덮고 이렇게 했지만은 단위로부터 아주 매몰차게 내팽개쳐집니다. 어디 그 우리 오키 곁에서 그렇게 떠돌이 집도 절도 없는 한마디로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 같은 거지가 네가 어떻게 감히 그 오키 곁에 들먹거리느냐. 다시는 이 근처에 오지 말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호는 더 이상 이제 오키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오키를 향해서 만나지는 못하고 그 오키의 정원에 자기가 조약돌을 던져놓는 것, 던져놓고 그렇게 던져놓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돌이라는 게 이 정호와 오키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그런 매개가 되고 있죠. 결국은 이 1919년 지금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곧 이어서 다음 장에는 1925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사이에 오키와 정호가 연결되어지는 것은 조약돌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11장 정호의 이야기 1925년 내 이름은 남정호다.
어떤 이야기든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시작할 수는 없다. 내가 경성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내게 던졌던 첫 질문도 그랬다. 이름이 뭐야? 촌뜨기 놈아. 그 누군가는 미꾸라지였다. 지금도 꾸준히 내 짜증을 돋우는 놈이지만 그 녀석이 나의 가장 오랜 친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순 없다. 내게 딸린 식솔들에게는 산속에 있는 내 고향 마을에서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어느 호랑이에게서 따온 이름이라고 말했다. 그건 사실 우리 누나가 여동생과 나를 재우면서 들려주던 이야기다. 옛날 옛적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사는 가난한 나무꾼 총각이 있었다. 어느 저녁 산속에서 종일 힘들게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남자의 눈앞에 나타났다. 호랑이가 커다란 발을 구르며 번개처럼 달려드는 순간 나무꾼은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우리 형님이잖아. 형님이시군요. 이렇게 형님과 만나기를 제가 몇 년이나 기다렸다고요. 얼떨떨해진 호랑이는 나무꾼 앞에 멈춰서서 물었다.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인간아, 아예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형님, 나무꾼은 더 큰 소리로 흐느꼈다. 20년 전 형님이 한밤중에 일어나 집을 떠나셨잖아요. 저도 잠에서 깨어나 형님의 뒤를 쫓았죠.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신 형님이 갑자기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꼭 무슨 어둠의 저주에 걸린 것처럼요. 그 저주 때문에 형님의 인간 시절 기억도 다 지워졌나 봅니다. 그 뒤로 우리는 내내 형님을 다시 만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께서 이제나 저제나 형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진실을 말하자면 나무꾼은 그저 살아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고 젊은 호랑이로 살기 전의 자신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말로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마침내 호랑이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진짜 한때는 인간이었나 봐. 호랑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고 그 커다란 짐승의 발로 나무꾼을 끌어안았다. 우리가 마침내 이렇게 만나다니 너무 기쁘구나. 아우야, 호랑이가 서럽게 흐느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집에 갈 수는 없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슬퍼하시거나 무서워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내가 늘 멀리서 너와 어머니를 보살피고 지키도록 하마. 나무꾼은 마지막으로 호랑이를 꼭 끌어안은 뒤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당에 죽은 토끼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그 호랑이는 정말 우리가 제 가족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토끼 고기가 다 떨어질 때쯤에는 사슴이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호랑이는 계속 나무꾼과 그 어머니에게 먹을 거리를 가져왔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배를 고른 적이 없었다. 그렇게 한두 해가 흐른 뒤 나무꾼의 어머니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호랑이가 음식을 가져오는 일은 중단되었다. 얼마 후 나무꾼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새끼 호랑이 3마리와 마주쳤다. 새끼 호랑이들은 각자 꼬리에 상중임을 의미하는 흰 삼백끈을 댕기 모양으로 묶고 있었다. 나무꾼이 물었다. 호랑이들아, 너희는 왜 이런 삼백끈을 달고 있니? 그러자 새끼 호랑이 중 하나가 대답했다. 우리 할머니는 산 아랫마을에 살던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러자 아버지는 할머니를 애도하시느라 몇 달 동안이나 먹지도 자지도 않으셨어요. 결국 아버지마저 슬픔에 빠진 채 우리가 살던 동굴에서 숨을 거두셔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추모하는 거예요. 나무꾼은 그제야 진정한 눈물을 흘렸다. 그처럼 충직한 호랑이를 속였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던 그는 죽은 짐승을 위해 기념비를 만들었다. 커다란 돌에다 글씨 몇 자를 새긴 그 기념비가 바로 우리 마을 한복판에 있었다. 나로서는 그 내용을 읽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 돌은 우리 마을 우물가의 은행나무 옆에 정말로 있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종호가 되었다고 나는 부하들에게 이야기했다. 의로울 정의 봄호. 그러면 각자 자기 고향 마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녀석들조차 내 말을 믿어주었다.
마을 광장에 호랑이 기념비가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지만 사실은 이렇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을 본 게 너무도 기뻤던 나머지 동네 점집을 찾아가 점쟁이에게 토끼 한 마리를 주고 한자로 된 정식 이름을 받아왔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이름을 그저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동물이나 꽃 이름을 따서 짓는 마당에 말이다. 예를 들어 미꾸라지는 제 어머니가 자신을 가졌을 때 밤낮 없이 추어탕을 먹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했다. 우리 누나와 여동생도 그냥 각자 태어난 달을 따 5월이 6월이라고만 불렸으니 그만큼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신 것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지 않은 건 해가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어서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치 국이 펄펄 끓고 있는 냄비 뚜껑을 여는 느낌이다. 모락모락 솟아오른 증기가 빠져버리면 솥 안에 남은 건더기가 점점 졸아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 아버지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고, 대체로는 아버지가 남긴 담뱃갑과 어머니가 남긴 은가락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름 없는 고아가 아니라 남정호라는 사실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 우리가 다리 밑에서 나온 지 한참 지난 뒤에도 나는 종종 그곳에 다시 가보곤 했다. 썩 행복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다. 더러운 흙탕물이 흐르는 풍경, 낡아서 흐물거리는 볏짚 깔개 위에 몸을 두이고 잠을 청하던 그 딱딱하고 뾰족한 돌멩이로 가득한 제 방을 다시 본다는 게 하지만 뭔가에 홀린 듯 그 장소에 자꾸 이끌렸다. 예전에 살았던 곳에 가서 마치 빈 속에 소주를 털어넣은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는가? 갑자기 머리가 핑핑 돌고 정확히 뭔지도 모를 것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에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그런 느낌 말이다. 행복한 기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 나는 그런 감정에 잠기고 싶을 때가 있다. 다리 밑에 살면서 오랫동안 나는 술 한 방울은커녕 내 배를 채울 요깃거리조차 충분히 누려보지 못했다. 우리의 목표는 최소한 이틀에 끼니 한 번을 챙길 수 있을 만큼 꾸준히 버티는 것이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매 순간 배가 고팠고 심지어 꿈에서조차 먹는 생각뿐이었다. 무리의 대장인 나는 종종 그 어느 일원보다도 가장 심한 굶주림을 겪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중 체력이나 건강 상태가 제일 심각하게 떨어진 아이가 누구인지 매번 눈여겨보다가 그 아이에게 내 몫을 대신 주곤 했기 때문이다. 눈앞에 놓여있는 만두를 다른 아이에게 넘겨줄 때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쭈루루 흐를 만큼 나는 배가 고팠다. 딱히 누군가의 충성심을 사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지만 결국 내 곁에 모인 아이들은 제 친형제보다도 나를 더 따르고 의지하게 되었다. 한강 다리 밑에 사는 남정호가 종로 거지 아이들 전부를 수하에 거느린 왕초인데 그 무리에 들어가면 최소한 굶지는 않는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내가 16살이 되었을 무렵엔 내 명령이라면 무엇인 하겠다며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40명쯤 되었다. 우리가 더 이상 다리 밑에 살 수 없다는 건 분명했다. 아무리 거지들이라 해도 생활터전으로 삼기엔 끔찍한 곳이었다. 여름에는 모기들이 온몸을 빈틈없이 깨물고 겨울이면 거의 매일 밤 동사 직전의 순간을 경험했으니 거지들도 그런 고통은 견디지 못하는 법이다. 어떤 종류의 항의 시위가 터질 때마다 포대자루와 볏짚 깔개로 만들어진 우리의 음막은 갈기갈기 찢기고 파괴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제방 틈새 꼭꼭 숨어서 순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마지막 나무 그릇과 숟가락까지 싹 다 모아 불태워버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더는 구걸하는 거지들이 아니라 보호자의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며 미꾸라지가 나를 설득했던 게 이때쯤이었다. 정확히 말해두지만 작은 중국 식당에 대뜸 들어가 우리가 다른 건달 무리로부터 이 가게를 보호해 줄 테니 보호비를 선납하라고 요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경성 각지의 모든 구역은 이미 일본과 한국 건달 무리에 접수된 상태였고 이들은 전면전을 피하고자 서로의 경계를 엄격히 지켰다. 내 구역이라 선언할 만한 대락은 아예 없는 데다
패싸움 기술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 거지 소년들과 함께였던 나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셈이었다. 사실 그만큼 절박한 굶주림에 내몰리지만 않았다라면 나 역시 우리 중 누구에게도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 노인을 붙들고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를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저지르고 보니 충격적일 만큼 쉽게 돈을 얻을 수 있었다. 미꾸라지와 영구에게 거칠게 떠밀려 내 앞으로 온 노인은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황급히 눈을 내리깔고 돈을 건네주었다. 나는 돈을 세어 이 동네의 보호비 물가를 대충 짐작한 뒤 이 중국 식당역 카페에 들어가서는 그 2배를 요구했다. 카페 주인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중년 여자였는데 하얀 분칠이 어찌나 두껍던지 꼭 수치로 눈을 그린 보름달 같은 모습이었다. 경성에 올라온 뒤로 다양한 연령대의 여자들을 많이 보아온 터라 진한 화장을 했든 안 했든 카페 주인의 용모가 그리 아름답지 않다는 것쯤은 금세 알 수 있었지만 상대가 여자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내가 그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더욱 불편하고 부끄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카페 주인은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돈을 건네주었고 심지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하기까지 했다. 우리가 수금구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결국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다. 다른 건달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순리대로라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이 깡패들에게 우리가 완전히 박살 나버리는 게 당연했겠지만 뜻밖에도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빼앗긴 구역에 대한 권리까지 되찾아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흰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나에겐 싸움이 굉장히 쉬운 일로 느껴졌다. 한 번은 혼자서 남자 6을 상대하기도 했다. 그들 모두 긴 일본도를 쥔 채 내게 덤벼들었으나 결국엔 내가 그들 우두머리의 왼손에 단도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의 오른손에 잡혀있던 일본도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나는 검을 낚아채어 우두머리의 오른쪽 귀를 베어냈고 다음번에는 귀가 아니라 머리를 통째로 잘라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 뒤로는 아무도 내게 도전하지 않았고 경찰조차 우리 무리를 위협하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었다. 깡마르고 키도 작은 편인 내가 우리 무리를 이끄는 대장에다 이 구역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싸움꾼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맨손으로 거친 산 짐승을 죽이곤 하던 호랑이 사냥꾼의 아들이어서 내가 그렇게 맹렬하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 나도 딱히 그 소문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사실 나는 그저 다른 누구보다도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고 상대의 완력을 거꾸로 이용하는 법을 잘 알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나는 내 앞길을 방해하려 하는 사람들의 몸 안에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찔러 넣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의 중국 식당 주인에게 식당 뒷방을 무료로 임대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는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근처의 비슷한 가게 여러 군데에 우리 아이들을 소규모로 나누어 정착시킬 수 있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갑자기 머리 위에 천장이 있고 밑에는 바닥이 있는 방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다. 사방으로 나를 향해 좁혀오는 듯 보이는 벽에 둘러싸인 채로 밤잠을 청하기가 힘들었다. 실내 공기가 너무 덥게 느껴져 다리 밑에서 자던 시절이 진심으로 그리워질 지경이었다. 사실 겨울밤 다리 밑에서는 매시간 교대로 잠에서 깨어나 움막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잘 살핀 다음에야 다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다른 녀석들도 비슷한 기분을 느꼈고 우리는 정말 도망치기도 했다. 걔는 방 안으로 들일 수 없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 따로 잠을 자야 한다는 얘기에 영구는 충격을 받았다. 걔는 별채 뒤뜰의 밤나무에 묶여 지내는 신세가 되어 한동안 매일 밤마다 슬피 울부짖었다. 영구는 내가 잠들어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나는 한밤중에 그가 몰래 잠자리를 빠져나와 우는 개를 끌어안고
달래주고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녀석은 늘,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약해 빠지다 못해 물러터진 놈이었다. 내가 와서 그의 자리를 차지하기 전까지 그가 이 거친 무리를 이끄는 대장이었다는 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몸집도 훨씬 큰 주제에 그 순한 내면에는 티끌만큼의 악의도 품지 못하는 녀석이었다. 싸움 실력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가 이런 일과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다. 어쩌면 이 중국집을 운영하는 주인이 된다거나 지난 3년 동안 나는 종로 암흑가의 세심한 견제와 균형을 갑작스레 뒤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을 넓혀왔다. 매일 내 수하들을 3씩 혹은 4씩 짝지어 보냈고 그러면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장소를 방문하며 수금을 해왔다.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마지막 남은 돈까지 쥐어짜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했다. 바로 그럴 때 진정한 반항심이 깃들기 마련이니 이런 일을 하려면 상대를 절박한 상태로 몰아넣지 않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건 나를 탁월한 싸움꾼으로 만들어준 또 다른 요인이기도 했다. 맞붙는 싸움마다 매번 승리로 끝내는 나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면 바로 이거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절박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가끔 어떤 술집이나 한약방 주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호비 내는 걸 거부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시범적으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불려가곤 했다. 한 번은 무슨 이유에선지 우리가 실제로는 자신을 감히 해치지 못하리라 믿었던 어느 늙고 부유한 약초 상인이 내 부하들에게 돈을 주기를 계속 거부한 탓에 결국 내가 직접 그의 가게에 나타나야 했던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 눈처럼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은 거의 양반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점잖은 하얀 두루마기를 빼입고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나이로 따지면 자신이 내 할아버지 뻘이라는 둥 우리처럼 새파랗게 어린 깡패놈들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는 둥 쩌렁쩌렁하게 고함을 질러댔다. 노인의 뒤쪽으로는 그의 아들과 앳되고 어여쁜 며느리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작은 아이가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림처럼 보기 좋고 풍요로운 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 노인을 본보기로 삼지 않으면 소문이 퍼져 이 근방의 모든 수급처가 내게 반항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다리 밑으로 되돌아가거나 심지어 그보다 못한 처지에 빠지게 될 터였다. 내가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약초와 약재가 든 항아리를 집어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고 아름다운 며느리와 그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동시에 비명을 내질렀다. 노인의 아들은 작은 나무 서랍들이 빽빽이 들어찬 벽 앞에 제 몸을 내던지다시피 하며 우리를 가로막았는데 그 행동으로 나는 바로 그곳에 가장 값비싼 약재들이 보관되어 있음을 눈치챘다. 나는 그에게 단 한 방의 주먹을 날렸고 그의 코뼈가 와삭 부서지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고 나서 서랍을 하나하나 다 빼내어 그 안의 내용물을 아무렇게나 내버리는 동안 늙은 약초상은 경악하며 입을 쩍 벌린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말린 이파리며 호랑이 뼈가루며 웅담, 산삼 같은 것들이 그 무게만큼의 금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비싸고 귀한 것들이라는 사실은 나조차도 아는 상식이었다. 오래지 않아 노인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멈춰달라고 빌었고 그 사이 며느리는 허둥지둥 우리에게 줄 돈을 모아왔다. 이렇게 해서 나는 우리 모두를 먹이고 옷도 제대로 입힐 수 있었다. 우리가 수금하는 구역에 속한 식당이라면 어디서든 공짜로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상당한 현금을 비축하게 되었다. 옷이나 구두나 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나는 부하들에게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받아올 때도 너무 심하게 주인을 압박하거나 적절한 선을 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1년쯤 전부터는 우리가 사는 창고의 임대료도 중국집 앞으로 지불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가끔은 식당에 몰려가 공짜 짜장면이나 탕수육을 먹고 나오긴 하지만 말이다. 나는 거기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영구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걸 알아챘다.
아마도 뒤뜰에 묶인 영구의 개한테 매번 남은 음식과 뼈다귀를 가져다 주고 이내 부끄러움을 타며 달아나곤 하는 주인 식당의 앳된 딸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일들을 회상하며 나는 오늘 밤 다리에 온 이유를 다시금 떠올려 본다. 뭔가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내 발걸음은 늘 부지불식간에 나를 여기로 이끈다. 나는 돌로 된 난간에 두 팔뚝을 기댄 채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이 짙은 검은색 수로의 표면을 내려다봤다. 그것은 마치 바다 괴물의 등처럼 구불구불한 물결을 이루며 들썩였다. 근처의 술집과 가게들이 밝혀둔 노란 불빛은 물까지 닿지 못했고 나는 수로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은 나밖에 없으리라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렇다고 내 부하들이나 결국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아있는 미꾸라지라도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어 주기를 갈망하는 건 아니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미꾸라지에게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식당 딸과 영구를 엮으며 놀려댔고 언제쯤 우리 영구가 마침내 동정남을 벗어나게 될지를 두고 지저분한 농담을 나누었다. 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 오직 미꾸라지만이 평범한 다른 놈들처럼 단순한 부러움과 찬단이 뒤섞인 감정에 신이 난 상태가 아님을 눈치챈 터였다. 물론 그는 특유의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분위기를 맞춰 나갔지만 예나 지금이나 녀석의 그 의문스러운 미소는 여전하다. 자신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주도해 나갈 마음은 없어 보였다. 미꾸라지는 여자들에게 노골적인 수작을 걸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들 앞에서 낯을 가리거나 수줍음을 타지도 않았는데 사실 여자들이 곁에 있을 때 내보이는 행동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곤 그 두 가지뿐이었다. 만일 내가 한 여자에 대해 품고 있는 감정을 미꾸라지에게 고백한다면 아마 그런 식의 냉담한 반응만 돌아오리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문 채 나 혼자서만 간직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다. 지난주에 나는 남대문 근처까지 혼자 산책을 나가 그 주변의 색다른 가게들과 새로 설립된 기관들을 돌아보고 있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온 이래 경성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 작은 초가지붕 오두막이 몇 채씩 모여있던 지역에 이제는 술집, 카페, 댄스홀, 식당, 은행, 사무실 그리고 4층 혹은 5층에 달하는 고층 가게들이 들어섰다. 전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많이 오갔던 반면 양장을 한 여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가스등 불빛으로 밝게 빛나는 거리에는 온통 물결처럼 구불구불한 단발머리에 입술을 붉게 칠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이른바 모던 걸들이 가득했다. 물론 우리는 거리에서 그들의 주의를 끌어보려고 난리를 피우지만 그들은 마치 우리를 볼 수 없거나 겁내기라도 하는 듯 쌩하니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노면 전차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 모든 인파의 머리 위엔 전선들이 주변 기와집 지붕 위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닿은 채 서로 뒤얽혀 있다. 경성의 대기에서는 비, 식용유, 쓰레기, 소나무, 감, 향수, 고추장, 뜨겁게 데워진 금속, 그리고 눈 냄새가 났는데 계절과 시간과 동네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그날 나는 그 냄새에 흠뻑 취한 채 거리의 모습을 찬찬히 살피며 걷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 펼쳐진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웠다. 중앙 대로를 가로지르려는데 내 코앞에 전차가 멈춰섰다. 한 여자가 바삐 다가오더니 전차에 오르기 직전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몸을 돌려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비교하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나는 그가 오키라는 걸 단숨에 알았다. 서둘러 다른 승객들 뒤에 줄을 서서 나도 같은 전차를 탔다. 차 안이 언제나처럼 수많은 승객으로 혼잡해 나는 오키를 찾지 못할까봐 불안해졌으나 몇 번 사람들 사이에서 밀치고 밀려나다 보니 뒤쪽에 한 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오키가 눈에 들어왔다. 서로에게 연신 속닥거리고 미소를 짓는 오키와 친구 둘 다 여느 귀여운 여자들처럼
머리를 따 위로 올리고 있었지만 금빛 자수를 놓은 블라우스와 치마, 하얀 분가루와 입술에 칠해진 연지를 보고 나는 오키가 기생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자마자 어딘가 깊고 어두운 곳으로 마음이 푹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즉시 그 감정을 털어버렸다. 여자들이 곧 전차에서 내려 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보아하니 둘은 대동양 극장에 가는 중인 것 같았다. 나는 수중에 있던 돈을 다 털어 입장표를 사면서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면 그들의 모습을 놓칠까봐 걱정했다. 1000명에 육박하는 수많은 관객 사이에서 어떻게 오키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믿기 어렵게도 그 붐비는 극장 안에서 나는 그들이 있는 곳보다 한두 줄 앞의 자리를 찾아 앉을 수 있었다. 몇 분마다 한 번씩 고개를 돌려 오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음막에 투영된 흑백의 영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그의 얼굴을 환히 비추었다. 영화에 푹 빠져 잔뜩 집중하고 있는 오키의 표정은 너무도 사랑스럽고 정다웠다. 오키와 헤어졌던 게 바로 어제 일인 양 그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다시금 나를 휩쓸고 갔다. 그의 이모가 내게 물러나라고 경고한 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와 마주칠 수가 없었다. 이제 오키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고 진한 화장 때문에 실제보다도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똑같았다.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내겐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배 속 전체가 땅속 깊이 꺼지는 것만 같았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얌전히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고함을 내지르거나 무언가를 한껏 두드려 패서 머리를 진정시키고 싶은 마음이었다. 영화가 끝난 뒤 그들이 금세 전차를 타고 도심 속으로 사라져 버릴까 싶어 불안했는데 다행히도 극장 정문 바로 앞에서 간신히 따라잡을 수 있었다. 나는 내 앞에 선 오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뒤를 돌아본 오키가 밝은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마치 여름날 밤 수로 곁에 드러누워 하늘을 바라볼 때 같았다. 무수하고 총총한 별빛 아래 현기증이 핑 도는 느낌,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나는 미처 몰랐다. 오키, 나야, 정호.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키는 혼란스럽고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혹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어 걱정이 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갑자기 활짝 밝아졌다. 꼭 동이 틀 무렵 새들이 일제히 지저귀기 시작하는 순간의 느낌이었다. 종호야, 세상에 너구나. 오키는 환한 웃음을 터뜨리더니 대뜸 내 두 손을 그어쥐고 어린아이처럼 팔짝팔짝 뛰었다. 진짜 오랜만이다. 너 정말 멋있어졌는데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이제 내가 혼란스러워할 차례였다. 오키가 나를 보고 이처럼 반가워할 줄은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경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이 밝은 대낮에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침없이 내 손을 맞잡고 있다는 사실도 얼떨떨했다. 어떻게 지냈어, 종호야? 밀린 얘기가 너무 많네. 우리 연하, 기억하지? 오키는 제 곁에 있는 친구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었고 연하는 내게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는 혼자서 가버렸다. 그 표정 때문에 나는 내 옷차림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의식하게 되었다. 우리 구역에 있는 양복점 중 한 곳에서 아무렇게나 고른 옷이었는데 거의 새 것이긴 했지만 깔끔한 상태는 아니었고 내겐 약간 품이 컸다. 같이 좀 걷자. 오키가 내 팔짱을 끼웠다. 우리가 어렸을 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오키와 어찌나 가까운지 향기 나는 기름으로 빗어올린 그의 머리카락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다. 도심을 벗어나 근교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내내 나는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려 애썼다. 가게들이 즐비하던 풍경은 점점 가옥과 텃밭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소나무 몇 그루와 덤불로 에워싸인 작은 공터가 나왔다. 오키는 어느 바위 위에 앉거나 자기 옆자리를 탁탁 두드렸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없이 분홍빛 노을에 물들어가는 경성을 내려다보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를 그리워했는지 얘기하고 싶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많은 말들을 시작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오키였다. 너 아주 좋아 보인다. 일이 잘 풀린 모양이네.
내가 부자로 보이기는커녕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겠지만 최소한 이제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나는 얼굴을 붉혔다. 그냥 어떻게든 해냈지 뭐.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그러고서 화제를 바꿨다. 너는 엄청 예뻐졌네. 눈이 머는 줄 알았다. 오키는 다시 아침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웃었다. 난 기생이 됐잖아. 기생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 아니, 전혀 아니야.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나는 말했다. 오키의 손을 다시 잡고 싶었지만 이제 오키는 별로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는 눈치였다. 대신 그는 뭔가 다른 생각에 잠긴 듯 넌 먼 곳을 보는 눈빛으로 경성을 내려다봤다. 다니 이모가 널 그렇게 대했던 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은 것도 괜찮아. 다 지난 일인데. 나는 얼른 대답했다. 오키가 나 때문에 잠시라도 울적해지는 건 싫었기 때문이다. 나로 인해 오키가 슬퍼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 심장이 수천 번 칼에 찔리는 편이 나았다. 다니 이모가 금정령을 내려서 석 달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어. 너랑 이야기를 나누다 걸리기라도 했다면 집에서 완전히 쫓겨났을걸? 이제 나도 더 나이를 먹고 생각해보니 이모 나름대로 나를 보호하려고 그랬다는 걸 이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키는 그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자기 이모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모는 재능 넘치고 매력적이고 강한 분이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 이해해. 나는 말했다. 다니 이모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었다.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 나는 이미 모든 걸 용서했다. 하지만 집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내가 종종 들렀다 가는 걸 알았어. 정원 담 안쪽으로 조약돌을 던지지 않았어? 그 돌들을 본 거야? 너무도 행복해 온몸이 떨렸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떠오를 듯한 기분이었다. 그럼 그 돌멩이 중에 진짜 예쁜 연녹색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지? 오키가 그저 외모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나는 그 이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특별했다. 할 수만 있다면 저 밤하늘의 별을 모두 따다 그의 정원에 던져 주었더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다. 사실 이런 생각은 한참 후에야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심정이 터질 듯 두근거리던 그 순간에는 그저 그를 내 품 가득 껴안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맞아. 너를 생각하면서 그 돌을 가져갔었어. 내 이름과 똑같은 옥빛이라서. 내가 간신히 말을 마치자 그는 쌩긋 웃었다. 다니 이모한테 널 소개하고 전과 달라진 내 모습을 이모가 직접 보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오키가 말했다. 내일 밤에 연하랑 월향 언니랑 내가 조선극장에서 자선 공연을 하거든. 너도 꼭 와. 공연이 끝나고 우리가 밖으로 나오면 너는 그때 막 나를 알아본 것처럼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 많은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라면 다니 이모도 역정을 내진 못하시겠지. 게다가 이모도 지금의 널 보면 이제 내가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점잖은 청년 신사로 자랐다는 걸 알게 되실 거야.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심란하여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더는 거적대기를 걸치고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오키의 말처럼 점잖은 청년 신사가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 기생들 곁에 어슬렁거릴 만한 주제는 확실히 아니다. 오키 같은 고급 기생들은 부유한 남자들하고만 사귀었다. 나 같은 빈털터리가 감히 그를 마음속에 꿈꾸는 동안에도 오키에겐 값진 선물과 돈을 퍼부어대는 부자 애인들이 수십 명쯤 줄을 서고 있을 게 분명했다. 그렇게 나는 난생 처음으로 초조한 행복이라는 걸 느끼고 있다. 평소에 나는 초조해하지도 행복해하지도 않는데 그건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게 생기고 보니 갑자기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안주머니에서 담뱃갑과 은가락지를 꺼내보았다. 혼자 있을 때 대상도 없는 그리움이 차오를 때면 나는 그것들을 꺼내 바라보곤 한다. 손바닥 안에 쥔 그 물건들이
강변에 깔린 조약돌이 감촉처럼 서늘하게 느껴졌다. 내 아버지는 이것들을 팔아 당신의 병을 고칠 약이나 뜨끈한 삼계탕 같은 걸 사 먹고 그 힘겨운 생명을 조금이나마 늘렸을 수도 있었지만 끝내 그러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어릴 때 나는 이 두 물건이 어떻게든 내게 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액막이 부적이라는 믿음을 갖곤 했다. 내 아버지의 담뱃갑과 내 어머니의 은가락지, 내 이름과 내 육신을 제외하면 부모님이 내게 남겨주신 건 오직 이것들 뿐이었다. 이 행운의 부적 덕분에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랬기에 수년간 이 거친 삶에서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이를 조금 더 먹고 나니 인생이란 무엇이 나를 지켜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켜내느냐의 문제이며 그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겠다. 내일 오키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설명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오키라는 것도 말해주고 싶다. 자, 11장에 들어오면서 소설 기술 방법이 1인칭으로 쫙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남정호다. 이렇게 하면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서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자신의 정체성,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호랑이 설화를 가져옵니다. 그 부분에서 또 이 작가의 노련한 면을 보게 됩니다. 자칫하게 되면은 역사소설이라는 게 딱딱하기 쉬워지거든요. 그 딱딱함을 벗어난다 할까,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같이 설화나 다른 그 몰캉몰캉한 그런 것들을 끌고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호랑이 설화를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의 설화 가운데 이 호랑이 설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소설 내에서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연이라는 이 소설의 주제처럼 인연의 형성, 인연을 형성시키는 것도 그렇지만은 여기에 신의를 지켜나가는 거는 훨씬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호랑이가 나무꾼이 거짓말하는 거를 거짓말로 거부하는 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때에 이때 인연이라는 게 형성되죠. 그렇게 나무꾼의 거짓말을 딱 받아들이면서 인연이라는 게 형성된다면은 그 다음 얘기가 호랑이는 계속해서 신의를 지켜나가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끝까지 해나간다든지 결국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호랑이가 갖고 있는 이 같은 신의와 효심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소설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바로 인연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라는 것을 또는 카르마라는 것을 어떻게 이 전체에 쭉 연결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할 텐데 설화조차도 그런 것을 띠고 있는 설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정호라는 이름의 그 정체성과 또 자기의 리더십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리더십의 근거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그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로 뭉칠 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국설화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결국은 그 건국설화를 통해서 전체 국민이 또는 전체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바를 정자, 바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 호는 범호입니다. 범인데 어떤 범이라고요? 아주 바른 범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뭐 깡패로서 그렇게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의리도 있고 의리의 야수긴 야수인데 의리의 야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절박한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돈을 함부로 뜯는다든지 그런 일을 못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신보다는 그 대원들이 굶는 거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한 끼 안 먹고 굶더라도 대원 가운데 연약한 아이를 눈여겨봤다가 그 아이께 자기 몫을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정호가 보여주는 것은 리더로서 또는 그 조직의 보호자로서 호랑이가 마치 보호자로 나서듯이 보호자로 나서는 그런 면을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의 기거와 저항 의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설화에는 여러 군데서 호랑이가 배척해야 될 그런 무섭고 꺼리는 쪽으로 보다는 우리 민화 같은 데서 보면 아주 친근하게 등장하죠. 그래서 용맹함을 가짐과 동시에 영물로서의 기계를 상징하는 이 호랑이가 결국은 식민 지배하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국 정신을 대표하는 야수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설화를 통해서 좁은 땅에서 거침없이 번성하며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가려고 하는 민초들의 그 강력한 생명력, 그런 생명력을 이 호랑이라는 것에서 투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정우는 도시라는 정글에 살고 있는 호랑이지만은 또 자기 자신은 비록 호랑이지만은 오름을 잃지 않는 그런 야수로 스스로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혹독한 시대를 견뎌내는 그런 인물로서의 야성이면서 동시에 정신이라는 걸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바로 호랑이 설화가 나오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호랑이 얘기도 재밌지 않습니까? 금방 읽어 나갈 때 참 재밌게 구성시켰다. 저는 첫 번째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결국 정호는 이 같은 경성 생활에서 그야말로 바닥 생활에서부터 시작되는 생활이었죠. 이 생활에서 자신을 지탱해 나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같은 자기 이름에 깃든 설화. 이 설화가 하나의 자기를 지탱해 나가는 거라면은 두 번째로 아버지가 남긴 담뱃값, 어머니가 남겨주신 은가락지, 그 두 가지의 유품이 결국은 자신의 마치 부적처럼 자신을 지니고 다니면서 자신은 결코 이름 없는 고아가 아니라 남정호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물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험난한 거리 생활에서 얼음을 견딜 때마다 그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마치 심리적 부족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호랑이 얘기가 또 연결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남정호는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조직을 결성하고 또 절박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통찰력을 가지고 절대로 어느 누구든지 간에 파멸로 이끄는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식민지 하층민으로서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야수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냥 무자비하게 말 그대로 동물적인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 같은 발정의 발음에 대한 올바름에 대한 것들로 되어져 있더라는 부분입니다. 11장의 클라이막스에 와서는 이제 오키를 만나게 되고 오키와 정말 멋있어진 그런 오키 또 그 다음에 과거에는 깨재재하게 해서 금방 한눈에 보더라도 거지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양복점에서 돈 주고 맞춘 건 아니지만은 자기 품보다는 좀 크긴 하지만 양복도 하나 입었고 그렇게 된 정우입니다. 그러면서 1925년에 경성의 생활들, 화려한 소비와 유흥의 공간을 보게 되고요. 또 4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린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이제 남정호가 서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키는 이제 대중의 선망을 받는 그런 유명 예인이 되어 있죠. 예술인이 되어져 있죠. 그렇다면은 오키와의 연결도 여전히 정원에 던졌던 더 돌멩이, 연녹색 돌멩이를 했죠. 그 연녹색 돌멩이와 그 다음에 전차, 영화관 이렇게 하면서 오키와의 다시 만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김주혜 작가는 삶은 무엇이 나를 지켜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켜내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남정호의 독백을 통해서 나온 거지만은 이 소설의 주제의식을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지켜냄이라는 것. 예. 그렇게 해서 이 지켜냄이라는 걸로 봤을 때 10장에서는 단위가 그 같은 수치, 그 같은 모욕적인 감옥 생활 그거를 동력으로 삼아서 또 타인과의 한마디로 야수가 들끓는 이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자기 미모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생이라는 이 직위,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역설적인 투정을 해나가는 부분을 보게 되죠. 여기가 그 오키가 하는 방식이라면 신부는 오키가 뭐 아주 낮을지 모르지만 실제 역할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그래도 다들 한 번씩 인류 부유층이 아니면은 감히 넘겨다 볼 수 없는 기생의 오키 얘기라면은 하층민 바닥으로 정호는 그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리를 어떻게 지켜내는지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의리를 지켜내는지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1925년 이때에 살아가는 경성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정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야수와 같이 살아야 될 걸로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호와 오키는 이같이 재회함으로 인해서 작가가 주된 주제로 삼고 있는 그 인연이라는 것은 계속권을 또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서로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흩어졌던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은 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궤도 안에 같이 들어와서 나가는 힘은 뭡니까? 식민지배라는 거대한 구조적 폭력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고유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버팀목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 소설은 오늘 했던 이 내용은 앞장의 10장에서 그야말로 가장 어두운 그런 쪽으로 출발되었다면은 이제 그 어둠 속에서도 다시 차츰차츰 절망적인 파랑을 넘어서면서 차츰차츰 삶을 지탱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특히 이명보는 이 일 이후로 그야말로 대표적인 야수로 이제 등장하고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단위는 인내하는 야수로, 그리고 정호는 사냥하는 야수로, 이렇게 각자 형태는 다르지만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야수라 하면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야수라는 게 아니고 작은 땅에서 거침없이 자기 기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과 분투,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야수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조선이라는 식민지 속에서의 극한 공간 속에서도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을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연결이야말로 우리를 야수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을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오늘 이름 정호처럼 바른 의지를 가진 야수들이 어떻게 1945년 해방으로 향하는 이 장대한 소설의 남은 여정을 이제 견인하게 될 건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봤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